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통의 경제학입니다. 자, 지금 뉴스만 틀면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500포인트를 찍었다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증권사 객장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뉴스 앵커들은 목이 터져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호성을 지르던 1월 6일 단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300억 원입니다. 6,300억 원이요. 심지어 오늘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또 5천억 원을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외국인들이 던진 그 엄청난 물량, 과연 누가 받아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입니다. 우리 개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외국인들의 탈출 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정부가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나라의 비상금인 외환보유고를 탈탈 털어서 환율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스피 4,500포인트. 이게 진짜 우리 경제가 탄탄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인지 숫자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의 대탈출. 도대체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어떤 위험 신호를 받기에 이렇게 급하게 짐을 싸는 걸까요? 그들이 본 데이터를 우리도 봐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들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숫자부터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75.6%가 올랐습니다. 75.6%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199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이 밝자마자 겨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작년 1월에 얼마였습니까? 5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4만 원입니다.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3배요.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아예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겉만 보면 완벽한 호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이 불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기업 실적도 좋아진다니까 증권사 보고서마다 코스피 5천 간다, 10만 전자 간다 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수면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포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인 1월 5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하루에 2조 1천억 원을 샀습니다. 2조 1천억 원이요. 하루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6일부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파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산다는 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 중에서 진짜 똑똑한 돈 정보가 가장 빠른 스마트머니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야, 이제 충분히 벌었다. 한국 시장은 끝물이다. 꼭지 찍었으니 털고 나가자. 이런 강력한 매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하고 던진 그 엄청난 물량을 누가 샀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1월 6일 하루에만 5,9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거의 6천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폭탄 돌리기 게임과 똑같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신나게 풍선을 옆 사람에게 넘기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풍선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터지기 직전의 마지막 풍선을 기분 좋게 받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환율입니다. 작년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1,500원을 뚫을 뻔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개입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라면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나라 곳간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다 마구잡이로 팔았습니다. 막 쏟아부었죠. 그 결과 환율이 며칠 만에 1,44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지금 환율이 경제가 좋아서 내려간 게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끌어내린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환율 차이까지 챙길 수 있겠네. 지금이 탈출 기회다. 이걸 아주 쉽게 수영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물이 너무 차올라서 넘칠 것 같으니까 관리인이 펌프를 가져와서 물을 억지로 빼내 수위를 낮춘 겁니다. 하지만 수영장 벽에는 이미 금이가 있고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는 겁니다. 저 펌프가 멈추는 순간 물은 다시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늦는다. 지금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외환 보유고가 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1월 6일에 발표한 숫자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02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가 4,28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달보다 26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4천억 달러가 넘는데 고작 26억 달러 줄어든 게 뭐 대수라고 그래. 하지만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12월이라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12월은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분기 말 규제 비율을 맞추려고 달러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채권 이자 수익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어나야 할 12월에 오히려 26억 달러가 줄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시장에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사이를 내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 하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기록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서 소방호스로 물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불은 당장 껐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물탱크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일 또 다른 불이 나면요. 그때는 뿌릴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하반기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물가도 잡혔으니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금리는 내리지도 못하고 대신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환율 막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연달아 폭탄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월 2일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평소에는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 수준 자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다급하니까 공개적으로 이건 너무 높다 라고 인정한 꼴이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발언입니다. 환율 상승의 책임을 국민연금과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돌렸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불러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다라고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 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 노후 자금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나라 빚을 내가며 달러를 팔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자조적인 고백인 셈입니다.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1월 5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또다시 고환율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고환율이 산업 경쟁력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하고 정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금리 내리겠다,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라며 시장에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말을 바꿔서 환율 때문에 내수 기업들 다 죽어간다, 서민들 힘들어진다라면서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도 진짜 암울하게 내놨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8%는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보통신기술산업, 즉 IT 산업만 잘 되는 K자형 회복이라서 IT를 빼면 성장률이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4%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삼성전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 자동차, 화학, 철강,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문에 금리 인하 기조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구를 슬그머니 삭제해버렸습니다. 대신 인하 여부를 결정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리 내릴 생각 없다, 그냥 데이터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완전히 사라지고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마지막으로 유지경성, 즉 뜻을 모으면 이룬다 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하면서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도약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 이 나라 중앙은행은 말 바꾸기 대회라도 하나, 작년에는 금리 내릴 듯 말 듯 하더니 환율 오르니까 갑자기 국민 탓하고 경고만 날리네. 독립성도 없고 그냥 정부 눈치만 보는구나. 여기서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탈출하자. 바로 이게 그들이 짐을 싸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한테 절대 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4,280억 달러니까 충분하다, 문제없다, 펀더멘털 튼튼하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에도 정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문제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천억 달러가 왜 심리적 마지노선인지 아십니까? 무디스, 피치, S&P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바로 이 숫자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조달 비용이 폭등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비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물건 가격,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무서운 연쇄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어가는 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억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1월 2일에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했죠.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오르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환율 오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힘들게 모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 시장에 팝니다. 환율을 내리려고요. 결과가 뭐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비싼 달러를 사고 한국은행은 나라 비상금으로 싼 값의 달러를 팔고 이 미친 짓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환율 방어하느라 국민들 노후 자금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경제 용어를 써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28년 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명 자료를 보십시오. 분기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와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은 증가 요인이었지만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아주 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율 막느라 달러를 엄청나게 팔아치워서 돈이 줄었다. 이 간단한 문장을 최대한 어렵고 복잡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1997년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라는 이 공포스러운 팩트를 감추려고 말입니다. 네 번째, 반도체. 하나에만 목숨을 거는 외발 자전거 경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1월 5일에 IT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고작 1.4%밖에 안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기침 한번 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독감에 걸려 쓰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코스피 5천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 장밋빛 미래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위험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순간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 쓴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커피값, 여러분이 숨 쉬는 것 빼고 다 오릅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요,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면 긴축 정책에 들어갑니다. 금리 올리고 세금 올리고 복지 예산 깎아버립니다. 그럼 결국 그 고통은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다 괜찮다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위험 신호는 다 감추고 책임은 국민연금하고 서학개미한테 떠넘기고, 이것이 바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분께 절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코스피 4,500포인트. 이게 축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거대한 손바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똑똑한 외국 자본은 이미 출구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뒤로는 28년 만에 외환 보유고를 가장 많이 털어먹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 존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3가지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주식 계좌 평가액에서 30% 이상 수익이 났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중에 절반은 무조건 현금화하십시오. 수익은 실현해야 내 돈입니다. 사이버머니로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빚내서 산 주식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일부라도 갚으십시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축복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세 번째, 새로 투자할 돈이 있다면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십시오.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2021년을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3,300을 넘었을 때 모두가 5,000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2,20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계좌, 장호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축제 분위기에 취해서 끝까지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출구를 미리 확인해 두실 건가요? 자, 여기서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아시나요? 2026년에 전문가들은 다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력을 다해서 환율을 잡아서 1,438원 정도로 겨우 내려놨지만 오늘 현재 1,445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국민연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눌려있을 뿐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실체 없는 허수라고 부릅니다. 왜 허수일까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을 재돌파하면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보입니다. 수영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국 경제라는 수영장에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정부가 호수로 물을 붓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1,500원이 돌파되는 순간 이 물 빠지는 속도가 폭포수처럼 빨라지고 결국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도 한국은 이제 안 돼, 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금리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신뢰를 못할까요? 한국 주식시장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코스피 4,100포인트. 겉으로는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반도체와 자동차 딱 이 두 업종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면 뭐가 남습니까? 현대차 빼면요. 한 다리로 서 있는 외줄타기 고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다리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2025년에 인공지능 붐 덕분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100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2026년에 인공지능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다리마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게다가 다른 기둥인 건설업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8,000호입니다. 연초보다 22.8%나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3만 호를 넘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수는 어떨까요? 커피 한 잔 값이 7,000원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카페를 안 갑니다. 소고기 값이 60% 뛰니까 고깃집도 텅텅 빕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외골수 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입니다. 가계빚이 1,968조 원이에요. OECD 평균이 65%인데 우리는 25%포인트나 높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 사려고 3억 원을 대출받은 30대 부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부의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뜁니다. 50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부는 동네 식당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갑니다. 지갑을 닫아버리죠.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건설사는 아파트가 안 팔려서 돈을 못 받고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습니다. 건설사가 쓰러지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도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버블성 자산 시장의 공포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와르르 붕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선이 바늘에 찔리듯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카지노식 투자에 빠져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영끌 빚투라는 말이 유행했죠. 빚내서 주식 사고, 빚내서 코인 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과열된 주식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하루에 20%, 30% 뛰어오릅니다. 실적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투기적 자본이 몰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부 종목의 시세 급등은 기업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순전히 투기꾼들이 만든 거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시장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카지노네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 보통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51.98%입니다. 50%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심리적 공황, 즉 패닉이 옵니다. 극장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몇 명이 슬금슬금 나가는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순간 모두가 출구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외국인 지분율 50% 붕괴가 바로 그 불이야 라는 외침이 될 겁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5%, 10% 폭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와 외국인 자본 이탈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럼 집 살 여유가 없어집니다.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 6%를 넘어갑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있는 40대 가장을 생각해 보세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 원 대출받았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4%라서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벌써 부담스럽죠. 그런데 금리가 6%로 오르면 한 달 이자가 150만 원이 됩니다. 이 가장의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자 150만 원 내고 4인 가족 생활비로 300만 원 쓰면 남는 게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저축은커녕 애들 학원비도 못 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만 명입니다. 다들 동시에 집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세 시장 붕괴가 겹칩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이자 갚는 데 씁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됩니다. 5억 원 주고 산 집이 4억 원으로 떨어지면 전세금 2억 원을 돌려주려고 집을 팔아도 대출 갚고 나면 돈이 모자랍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못 돌려주는 겁니다. 전국에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사회적 대혼란이 오는 거죠.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였죠. 그게 대규모로 전국 단위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68조 원의 가계 부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막기 위해 억지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폭탄 돌리기를 하며 뒤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2026년 미루고 미뤘던 숙제가 환율 1,500원이라는 청구서와 함께 한꺼번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13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동산 거래 절벽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뚝 끊겼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선물 시장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환율 선물, 주식 선물 시장을 보면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금융시장의 정확한 정보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외국계 기관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까막눈이었죠. 펀더멘탈 튼튼하다는 정부 말만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정보가 월스트리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것이 지표를 종합해서 보면 금리, 환율, 물가, 제조업 지표 모두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직 괜찮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합쳐서 보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첫째, 은행 예금의 20%에서 30%는 달러나 달러 자산으로 옮기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 달러 예금, 금 상장 지수 펀드 뭐든 좋습니다. 해지하십시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금리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때 가서 바꾸려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출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갚으십시오. 빚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셋째,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현금 비중을 대폭 늘리십시오. 코스피 4,100은 허수입니다. 반도체 착시에 속지 마십시오.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현금을 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원화만 들고 있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를 더 끌어쓰지 마십시오. 영끌 빚투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적 없는 투기주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바뀝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